12년 동안 아무도 열지 않은 방이 있었습니다. 안에서 잠긴 자물쇠, 굳게 닫힌 창문, 그리고 세월의 먼지만이 켜켜이 쌓인 적막한 공간. 그런데 그 방이 마침내 열리던 날 사람들은 도저히 믿기 어려운 광경과 마주쳤습니다. 방 안에는 두 사람이 마주 앉아 있었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두 개의 커피잔, 펼쳐진 계약서, 누군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선 의자 자국까지. 하지만 사람은 없었습니다. 단 한 명도. 출입 흔적조차 없이 호련히 사라진 남자. 이 방에서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12년의 침묵이 감추고 있던 그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중구. 바다가 가까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에 낡고 오래된 건물 하나가 서 있습니다. 이름은 청해빌딩. 한때는 작은 사무실들이 빼곡하게 들어차 있던 이 건물은 세월이 흐르며 하나둘 공실이 늘어났고 지금은 반쯤 비어있는 낡은 오피스텔로 남아 있습니다. 건물 외벽에는 군데군데 녹이 슬고 페인트가 벗겨져 있습니다. 낮에도 을씨년스럽게 느껴지는 이 건물의 구층 복도 끝에 먼지가 두껍게 쌓인 문 하나가 있습니다. 문 손잡이에는 녹슨 자물쇠가 단단히 채워져 있고 문틈 사이에는 세월의 흔적이 그대로 굳어 있습니다. 이 방은 무려 12년 동안 단 한 번도 열리지 않은 채 그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2024년 가을의 어느 날 오후 한 여성이 이 건물을 찾아왔습니다. 이름은 한지수. 35살의 그녀는 오랫동안 찾아 헤매던 오빠의 흔적을 따라 마침내 이 낡은 건물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눈 밑에는 오랜 세월의 피로가 새겨져 있었고 손에는 낡아서 색이 바랜 사진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사진 속 남자가 바로 오빠 한태성이었습니다. 태성은 2012년 이 방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된 뒤 단 하나의 흔적도 남기지 않고 세상에서 사라졌습니다. 당시 그의 나이는 31살이었습니다. 지수의 실종 신고가 접수되었지만 경찰은 단순 가출로 처리했고 사건은 조용히 묻혔습니다. 12년이 지나도록 단 한 통의 연락도 없었습니다. 가족에게도 친구에게도 그 어디에도 흔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 방에 반드시 답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지수가 선택한 사람은 탐정 서이준이었습니다. 전직 형사 출신인 이준은 부산에서 작은 탐정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화려하지 않은 사무실이었지만 그의 책상 위에는 여러 미제 사건 파일들이 빼곡하게 쌓여 있었습니다. 오랜 수사 경험으로 다져진 예리한 눈썰미와 치밀한 분석력으로 경찰도 손을 놓은 사건들을 해결해온 그는 지수의 의뢰서를 천천히 읽어 내려가며 단번에 흥미를 느꼈습니다. 12년 동안 잠긴 방. 출입 흔적 없이 사라진 사람. 이준은 두말 없이 가방을 챙겨 청해빌딩으로 향했습니다. 건물 관리사무소에서 예비 열쇠를 넘겨받은 이준은 엘리베이터도 없는 낡은 계단을 올라 9층에 도착했습니다. 폭도 끝에 선 순간 그는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낡은 형광등이 끊길 듯 깜빡이는 좁고 어두운 복도. 그 끝에 자리한 문은 마치 오랜 세월 동안 무언가를 지켜왔다는 듯 묵묵히 닫혀 있었습니다. 이준은 천천히 자물쇠를 열고 문을 밀었습니다.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오래된 공기가 바깥으로 밀려나왔습니다. 12년치 먼지 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방 안은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창가에는 먼지가 소복이 쌓인 낡은 책상이 놓여 있었고 그 위에는 두 개의 커피잔이 마주한 채 놓여 있었습니다. 잔 안쪽에 남아있던 커피는 오래전에 굳어 검은 얼룩만 남겨놓았습니다. 책상 중앙에는 반쯤 펼쳐진 계약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서류 한쪽에는 이미 서명이 되어 있었고 나머지 서명란은 여전히 비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 앉아 무언가를 논의하다가 자리를 떴거나 아니면 그럴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었습니다. 이준은 방 안을 천천히 돌아보며 꼼꼼하게 살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출입 흔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문은 안에서 잠겨 있었고 유일한 창문은 12년 전부터 잠긴 채 단 한 번도 열리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완벽한 밀실이었습니다. 이준은 허리를 낮춰 바닥을 살폈습니다. 먼지가 두껍게 쌓인 바닥 위에는 두 개의 의자 자국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 앉아 있다가 자리에서 일어선 흔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발자국은 문 쪽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발자국은 그 자리에서 그냥 끊겼습니다. 이준은 천천히 몸을 일으켜 방 안 전체를 다시 후어봤습니다. 그의 시선이 한 곳에서 멈췄습니다. 바닥 한쪽 모서리였습니다. 장판이 아주 미세하게 들뜬 흔적이 보였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그냥 지나쳤을 정도로 사소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준의 눈에는 그것이 선명하게 포착되었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손가락으로 장판 모서리를 살짝 건드렸습니다. 분명히 한 번 이상 뜯어낸 흔적이 있었습니다. 최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누군가의 손이 닿은 흔적이었습니다.
이준은 즉시 자리에서 일어나 지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는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실종이 아닙니다. 누군가 이 방 안에서 있었던 일을 철저히 숨겼습니다. 진실은 아직 이 안에 있습니다. 전화를 끊은 이준은 다시 방 안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두 개의 커피잔, 미완성된 계약서, 그리고 부자연스럽게 들뜬 파닥 모서리. 12년이라는 긴 시간이 이 방을 봉인해왔지만 진실은 여전히 그 안에서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이준은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확신했습니다. 이 방은 범죄 현장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이준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청해빌딩의 건축 설계도를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건물이 준공된 것은 1993년이었고 설계도 원본은 부산광역시 건축가 문서 보관소에 잠들어 있었습니다. 이준은 오전 일찍 담당 부서를 찾아가 열람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담당 직원은 무표정한 얼굴로 서류를 후어보더니 처리에 최소 사흘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이준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사흘을 기다릴 생각이 없었습니다. 건물 시공 당시 하도급 업체로 참여했던 설비회사. 이미 폐업했지만 그 공사에 직접 참여했던 기술자가 부산 사하구에 살고 있다는 정보를 이준은 하루 만에 찾아냈습니다. 이름은 박재술. 이른이 넘은 노인이었지만 기억은 또렷했습니다. 이준이 청해빌딩 9층 이야기를 꺼내자 박재술은 잠시 눈을 가늘게 뜨더니 낮고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층은 원래 설계에 없던 배관 공간이 있습니다. 공사 막바지에 갑자기 추가된 것이었는데 시공 지시가 조금 이상했습니다. 어디서 들어가고 어디서 나오는지 도면만 봐서는 알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이준의 손이 멈췄습니다. 배관 공간. 출입 흔적 없이 사라진 남자. 들뜬 바닥 모서리. 흩어져 있던 단서들이 하나로 맞물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준은 곧바로 청해빌딩으로 돌아왔습니다. 9층 사무실 바닥에 다시 무릎을 꿇은 그는 손전등으로 장판 이음새를 하나하나 짚어 나갔습니다. 모서리에서 세 번째 이음새. 손가락으로 힘을 주자 장판이 소리 없이 들렸습니다. 그 아래에는 금속 재질의 뚜껑이 있었습니다. 이준은 천천히 뚜껑을 열었습니다. 좁고 어두운 공간이 아래로 이어졌습니다. 성인 한 명이 몸을 눕혀 겨우 통과할 수 있는 너비였습니다. 아래쪽으로 낡은 철제 사다리가 콘크리트 벽에 단단히 고정되어 있었고 공간은 건물 아래층 방향으로 길게 뻗어 있었습니다. 누군가 이 공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용했습니다. 이준은 자리에서 일어나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이제 사람을 찾을 차례였습니다. 사건 당시 이 방에 연루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인물은 3명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회사 대표 김도영. 사건 당시 태성과 계약을 앞두고 있었던 인물로 청해빌딩 9층 사무실을 임차에 쓰고 있었습니다. 사건 이후 그는 회사를 정리하고 서울로 이사했습니다. 이준이 확인한 결과 김도영은 현재 서울 마포구에서 전혀 다른 업종의 소규모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과거를 지우듯 삶의 모든 것을 바꾼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거래 브로커 오민석. 태성과 김도영 사이의 계약을 중간에서 연결한 인물이었습니다. 사건 당시 그도 그 자리에 있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오민석은 사건 이후 완전히 자취를 감췄습니다. 이준이 추적한 결과 그는 인천에서 가명을 사용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연락처를 바꾸고 과거의 모든 지인들과 관계를 끊은 상태였습니다. 무언가를 숨기는 사람이 취하는 전형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세 번째 인물이 이준의 시선을 가장 오래 붙잡았습니다. 이름은 윤세라. 사건 당일 청해빌딩의 건물 관리 직원이었습니다. 당시 나이 29. 건물에서 가장 오래 머무는 사람이었고 9층 출입 현황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었어야 할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경찰 조사에서 그날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후 건물 관리 일을 그만두고 지금은 부산 남구에서 조용히 살고 있었습니다. 이준은 먼저 김도영을 만나러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마포구의 한상가 건물 2층에 위치한 그의 사무실. 이준이 찾아왔을 때 김도영은 처음에 놀란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표정을 정리하고 태연한 척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준이 청해빌딩과 한태성에 대해 묻자 그는 짧고 건조하게 대답했습니다. 오래된 일이라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계약 논의를 하다가 협의가 안 돼서 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날 이후로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준은 대화를 이어가며 미묘한 균열을 포착했습니다. 김도영은 그날의 구체적인 상황을 묻는 질문에 번번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날 밖에서 점심을 먹었다는 것, 날씨가 흐렸다는 것처럼 사소한 주변 상황은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충격을 받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의도적으로 기억에서 지우려 애쓰는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주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 그때는 좀 더 기억이 돌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도영의 눈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다음은 오민석이었습니다. 가명으로 살고 있는 사람의 주소를 특정하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이주는 사흘을 들여 그의 현재 거주지를 추적했고 인천의 한 낡은 빌라 반지하 단칸방에서 오민석을 찾아냈습니다. 문을 열고 이준을 본 순간 오민석의 얼굴이 눈에 띄게 굳었습니다. 이미 이준이 무엇을 알고 있는지 직감한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오민석은 그날 오후 일찍 자리를 떴다고 주장했습니다. 계약 논의가 길어질 것 같아서 먼저 나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준이 확인한 당일 건물 CCTV 기록에는 오민석이 오후 5시 이후에도 건물 안에 있었다는 정황이 남아 있었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이준이 그것을 언급하자 오민석은 얼굴이 창백해진 채 시선을 바닥으로 떨어뜨렸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이준은 더 몰아붙이지 않았습니다. 상대가 무너지기 직전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다음에 만날 때는 진실을 가지고 오십시오. 그러나 이준의 머릿속에서 계속해서 맴도는 사람은 윤세라였습니다. 그녀는 그날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건물 관리 직원이라면 9층의 출입 상황을 모를 수가 없었습니다. 관리 업무상 엘리베이터 동선과 각 층 설비를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 바로 그녀의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준은 당시 경찰 조사 기록을 다시 꺼냈습니다. 윤세라의 진술을 처음부터 천천히 읽어 내려가던 이준은 한 가지 결정적인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그날 오후 4시부터 퇴근할 때까지 1층 관리실에만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당일 건물 냉난방 설비 점검 기록을 보면 오후 3시 30분에 9층 공조 장치 점검이 완료되어 있었습니다. 담당자 이름 옆에는 윤세라의 서명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날 9층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목격했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이준은 윤세라의 자택 주소를 파악하고 부산 남구로 향했습니다. 그녀가 사는 곳은 조용한 주택가의 작은 빌라였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41살이 된 윤세라는 낯선 방문자를 보고도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 침착함이 오히려 이준의 눈길을 강하게 끌었습니다. 이준이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12년 전 청해빌딩 9층 이야기를 꺼내는 순간 윤세라의 눈에 무언가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놀람이 아니었습니다. 두려움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준이 수사 현장에서 수차례 목격해 온 바로 그 표정이었습니다. 들켰다는 것을 알면서도 부인할 준비가 이미 되어 있는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그녀는 짧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날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경찰 조사 때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수초간의 침묵이 두 사람 사이에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준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9층 공조장치 점검 서명. 오후 3시 30분. 당신 것입니다. 윤세라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준은 말을 이었습니다. 다시 기억이 나시면 연락 주십시오. 오래 기다리지는 않겠습니다. 돌아서는 이준의 뒤로 문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나 이준은 이미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세 사람의 진술 사이에는 메울 수 없는 균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균열 안에 12년 전 그 방에서 있었던 진짜 이야기가 숨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실종이 아니었습니다. 조직적인 은폐였습니다. 그리고 그 은폐를 설계한 인물이 누구인지 이준은 아직 완전히 알지 못했습니다. 이준의 앞에는 두 가지 장벽이 동시에 쌓였습니다. 첫 번째는 건물주였습니다. 청해빌딩 소유주 측 법무대리인이 이준에게 내용 증명을 보내왔습니다. 사무실 바닥을 추가로 훼손할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준이 장판을 들어 올리고 지하 배관 공간을 확인한 것까지는 허용 범위 아니었지만 그 이상의 구조물 손상은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한지수였습니다. 챕터 2에서 이준이 3명의 용의자를 만나고 돌아왔을 때 지수의 눈에는 기대보다 불안이 더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말 찾을 수 있을까요? 12년이 지났는데. 이준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짧게 말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말은 짧았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지수는 그 눈빛을 보고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이준은 정면 돌파를 선택했습니다. 건물주 측의 법적 압박에 맞서기 위해 그는 한지수의 이름으로 정식 수사 의뢰 절차를 통해 경찰에 협조 요청을 넣었습니다.
12년 전 사건이 단순 가출이 아닌 범죄 관련 가능성이 있다는 구체적인 정황과 함께 새로 발견한 지하 배관 공간의 구조를 문서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경찰 내부의 반응은 처음에 냉담했습니다. 오래된 사건이었고 직접적인 범죄 증거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준의 보고서를 검토한 강력계 형사 한 명이 주목했습니다. 이름은 최동현. 나이는 46. 이준이 형사 시절 함께 일한 적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보고서를 읽고 이준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바닥 아래 공간 내가 직접 확인하겠습니다. 최동현이 청해빌딩에 도착한 것은 다음날 오전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오래된 동료처럼 말없이 사무실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최동현은 들뜬 장판 아래 금속 뚜껑을 보는 순간 미간을 좁혔습니다. 그는 손전등을 꺼내 지하 공간 안쪽을 천천히 비췄습니다. 상당히 의도적으로 만든 구조네요. 이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공식적인 현장 감식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최동현이 서류를 처리하는 동안 이준은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지하 공간 내부를 다시 손전등으로 비추며 구석구석 살폈습니다. 배관이 좌우로 뻗어 있었고 안쪽으로 2m 정도 들어간 지점에서 공간이 좌측으로 꺾였습니다. 그 꺾이는 지점 바로 안쪽 벽면 하단에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이준은 몸을 낮춰 좁은 입구로 들어갔습니다. 팔꿈치로 바닥을 짚어가며 안쪽으로 이동했습니다. 공간은 사람 하나가 겨우 지나갈 너비였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좌측 벽 아래쪽을 비쳤습니다. 작고 납작한 금속 상자였습니다. 12년의 세월에 걸쳐 녹이 슬고 먼지가 두껍게 쌓였지만 형태는 온전했습니다. 이준은 숨을 고르고 손을 뻗었습니다. 상자를 꺼내는 데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준이 상자를 안고 입구 쪽으로 기어 나오자 최동현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두 사람은 상자를 바닥 위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이준은 잠금 장치를 살폈습니다. 단순한 걸쇠였습니다. 12년의 녹이 슬어 굳어 있었지만 이준이 공구로 천천히 힘을 주자 걸쇠가 삐걱이며 열렸습니다. 상자 안에는 두 가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천으로 감싸진 물건이었습니다. 이준이 천을 펼쳤습니다. 셔츠였습니다. 한때는 흰색이었으면 소재의 남성용 셔츠. 그러나 지금은 앞면과 소매 부분에 검게 굳은 얼룩이 넓게 퍼져 있었습니다. 혈흔이었습니다. 이준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최동현이 증거 봉투를 꺼냈습니다.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작은 USB였습니다. 오래된 구형 제품이었지만 외부 충격으로부터 보호하는 금속 케이스에 담겨 있어 형태는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준은 USB를 손안에 가만히 쥐었습니다. 이것이 전부를 바꿀 수도 있었습니다. 혹은 아무것도 담겨 있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준은 그 무게가 보통 물건의 무게가 아니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USB 복구 작업은 최동현이 확보한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에게 맡겨졌습니다. 결과를 기다리는 이틀이 이준에게는 유독 길게 느껴졌습니다. 지수에게는 아직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것을 전하는 것은 이준의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이틀째 밤, 최동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복구됐습니다. 영상이 있습니다. 직접 오십시오. 이준이 경찰서 분석실에 도착했을 때 최동현은 모니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정지된 영상이 떠 있었습니다. 흑백이 아닌 컬러였지만 화질은 거칠었습니다. 아마도 당시 누군가가 몰래 촬영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최동현이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 속 공간은 청해빌딩 9층 사무실이었습니다. 낯익은 책상, 낯익은 창문. 그러나 그 안에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3명이었습니다. 정면에 앉은 남자가 계약서를 내밀었습니다. 나중에 신원이 확인된 김도영이었습니다. 그 맞은편에 앉은 남자가 서류를 밀어냈습니다. 이준은 지수에게서 받은 사진과 비교했습니다. 한태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창가 쪽에 서 있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오민석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격양된 언쟁이었습니다. 손짓이 거칠어지고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이 화면을 통해서도 느껴졌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오민석이 앞으로 나서며 태성의 어깨를 밀었습니다. 태성이 뒤로 중심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머리가 책상 모서리에 부딪히는 순간이 화면에 찍혔습니다. 태성은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준은 숨을 참았습니다. 최동현은 눈을 가늘게 뜬 채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김도영과 오민석이 당황해서 굳어 서 있는 그 순간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들어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윤세라였습니다. 그녀는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쓰러진 태성을 봤습니다. 그리고 이준이 주목한 것은 바로 그 다음이었습니다. 그녀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소리를 지르지 않았습니다. 뒷걸음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잠시 쓰러진 태성을 내려다보더니 고개를 들어 김도영과 오민석을 차례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 건물 구조내가 합니다. 지금 당장 움직여야 합니다. 당황해서 얼어붙은 두 남자를 앞에 두고 그녀는 혼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장판 모서리를 들어 올리고 지하 공간을 확인하고 두 남자에게 역할을 분담시켰습니다. 두려움이나 죄책감보다 냉정한 판단이 앞선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은 우발적인 반응이 아니었습니다. 이주는 화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구조를 그녀가 알고 있었다는 것. 그녀는 언젠가 이 공간이 필요한 순간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영상은 거기서 끊겼습니다. 분석실 안에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최동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우발적 사망입니다. 그런데 이후가 문제입니다. 이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성의 죽음 자체는 계획된 살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후의 선택은 달랐습니다. 세 사람은 그 죽음을 숨기기로 결정했습니다. 신고 대신 은폐를 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윤세라가 있었습니다. 이주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부산의 야경이 멀리 펼쳐져 있었습니다. 저 어딘가에서 윤세라가 지금 이 순간에도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살고 있었습니다. 최동현이 낮게 말했습니다. 이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주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눈에는 분노도 흥분도 없었습니다. 다만 오래 기다려온 확신이 조용히 자리를 잡는 눈빛이었습니다. 지수에게 알려야 합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세 사람을 다시 만나겠습니다. 이준이 지수에게 전화를 건 것은 자정이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지수는 바로 받았습니다. 잠을 자지 않았던 것이 목소리에서 느껴졌습니다. 이준은 짧고 조용하게 말했습니다. 증거를 찾았습니다. 오빠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확인했습니다. 전화 너머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준은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지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떨리고 있었지만 끊기지 않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두 단어 안에 12년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준은 조용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준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최동현과 함께 영상 분석 보고서를 완성하는 것이었습니다. 복구된 USB 영상은 화질이 거칠었지만 인물 식별과 사건 정황을 입증하는 데 충분했습니다.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는 영상의 메타데이터를 분석해 촬영 일시가 2012년 10월로 확인된다고 밝혔습니다. 조작이나 편집의 흔적은 없었습니다. 혈흔 묻은 셔츠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넘겨졌습니다.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며칠이 더 필요했지만 이주는 기다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영상 하나만으로도 세 사람을 다시 세울 수 있었습니다. 최동현이 서류를 검토하며 말했습니다. 영장 신청합니다. 3명 동시에 갑니다. 이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머릿속에는 한 가지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누가 그 영상을 찍었는가? 세 사람 중 누군가였는지 아니면 전혀 다른 인물이 있었는지. USB가 금속 상자에 담겨 지하 공간에 숨겨져 있었다는 것은 분명한 의도가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남긴 보험이었습니다. 영장이 발부된 날 아침, 이주는 최동현보다 먼저 움직였습니다. 경찰이 3명을 동시에 소환하기 전 이주는 혼자 윤세라를 찾아갔습니다. 공식적인 체포 전에 그녀의 입을 직접 열고 싶었습니다. 진술이 아닌 진실을. 부산 남구 빌라. 이른 아침 햇빛이 낮은 각도로 건물 외벽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이준이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윤세라는 이번에도 놀란 기색 없이 이준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나 이전과 달리 그녀의 눈에는 무언가 다른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기다렸다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이준이 말했습니다. 영상을 팠습니다. 윤세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준은 계속했습니다. USB를 그 공간에 숨긴 사람이 누구인지 알고 싶습니다. 세 사람 중 한 명이었습니까? 윤세라의 시선이 잠시 바닥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이준에게 향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숨겼습니다. 이준은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계속했습니다. 그날 일이 어떻게 될지 몰랐습니다. 두 사람이 무슨 짓을 할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남겨뒀습니다. 언젠가 필요한 날이 올 수도 있으니까. 이준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12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윤세라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무섭기도 했고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괜찮아지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주는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12년 동안 그 무게를 혼자 안고 살아온 얼굴이 거기 있었습니다. 후회인지 두려움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표정이었습니다. 이주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같이 가셔야 합니다. 윤세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반전의 시작이었습니다. 경찰서에서 정식 조사가 시작된 뒤 윤세라는 예상과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변호인 선임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자리에 앉은 그녀는 조사관이 첫 번째 질문을 채 끝내기도 전에 입을 열었습니다. 전부 말하겠습니다. 그날 있었던 일을 윤세라는 처음부터 끝까지 진술했습니다. 오후 3시 30분 공조장치 점검차 9층에 올라갔다가 안에서 격렬한 말다툼 소리를 들었습니다. 안으로 들어섰을 때 태성은 이미 쓰러져 있었습니다. 김도영과 오민석은 공황 상태였습니다. 그녀는 순간적으로 판단했습니다. 신고하면 세 사람 모두 끝이라고. 그 판단이 그 이후의 모든 것을 결정했습니다. 그녀는 지하 배관 공간의 구조를 알고 있었습니다. 관리 업무를 하면서 설계 도면을 본 적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두 남자에게 역할을 나눴고 시신을 그 공간을 통해 건물 외부로 이동시켰습니다. 이후 시신이 어디로 갔는지는 오민석이 처리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리고 사건이 끝난 뒤 혼자 다시 올라가 영상이 담긴 USB와 셔츠를 상자에 담아 지하 공간 안쪽에 숨겼습니다. 본인도 설명하기 어려운 이유로. 최동현이 영상과 진술 내용을 대조했습니다. 일치했습니다. 오민석은 같은 날 오후 인천에서 체포됐습니다. 경찰이 자택문을 두드렸을 때 그는 이미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어딘가로 떠나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형사들이 현관에 들어서는 것을 본 오민석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한마디만 했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올 것이라고. 서울에서 체포된 김도영은 달랐습니다. 처음에는 부인했습니다. 영상을 보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변호인을 대동하고 진술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국과수에서 혈흔 감식 결과가 나오면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셔츠에서 검출된 혈액형과 DNA는 한태성과 일치했습니다. 김도영의 변호인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그는 조사관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의도한 게 아닙니다. 그것만은 믿어주십시오. 조사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건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민석의 진술에서 이준이 예상하지 못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태성의 시신을 이동시킨 경로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지하 배관 공간을 통해 건물 밖으로 나온 시신은 그날 밤 오민석의 차량 트렁크에 실렸습니다. 그리고 부산 외곽의 한 야산 인근에 유기됐습니다. 오민석은 정확한 위치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밤이었고 당황한 상태였고 12년이 지났다고 했습니다. 이준은 그 진술을 듣고 오랫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시신을 찾지 못하면 태성의 죽음은 공식적으로 완결되지 않습니다. 지수에게 오빠의 죽음을 확인해 줄 수는 있지만 마지막을 온전히 돌려줄 수 없을 수도 있었습니다. 이준은 최동현에게 말했습니다. 수색을 요청해야 합니다. 범위가 넓더라도. 최동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색은 사흘 동안 이어졌습니다. 오민석이 기억하는 대략적인 방향과 당시 차량 이동 경로를 토대로 부산 외곽 야산 일대를 경찰 수색팀이 샅샅이 뒤졌습니다. 이준도 현장에 나갔습니다. 손을 쓸 수 있는 일이 없었지만 그 자리에 있어야 했습니다. 사흘째 오후 수색팀이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야산 경사면 아래 오래된 나무 뿌리 옆에서 부분적으로 토양에 묻힌 육골이 확인됐습니다. 국과수 감식 결과 한태성으로 확인되기까지는 추가적인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이준은 그 자리에 서서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12년 만이었습니다. 이준이 지수에게 전화를 건 것은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이번에도 지수는 바로 받았습니다. 이준은 짧게 말했습니다. 찾았습니다. 전화 너머에서 지수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준은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지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울고 있었지만 말은 또렷했습니다. 오빠 곁에 가겠습니다. 이준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감식이 마무리된 뒤 지수는 오빠의 유해를 수습했습니다. 이준은 그 자리에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지수와 오빠만의 시간이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대신 이준은 바닷가에 혼자 나갔습니다. 부산 앞바다가 보이는 낮은 방파제 끝에 앉아 오래도록 파도를 바라봤습니다. 얼마 후 지수가 그 자리를 찾아왔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파도 소리만 두 사람 사이를 채웠습니다. 지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오빠가 왜 그 계약에 그렇게 매달렸는지 이제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포기하고 돌아왔으면 됐는데.
이주는 바다를 바라본 채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누구에게나 그 순간이 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기회라고 믿는 순간. 그 믿음이 사람을 움직이게 합니다. 잘못된 곳으로도. 지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준도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파도 소리 속으로 침묵했습니다. 사건은 법의 절차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김도영과 오민석은 과실치사 및 사체유기, 증거인멸 공범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윤세라는 증거인멸 주도와 사체유기 방조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12년 동안 완벽히 감춰져 있던 사건은 결국 법정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한태성이라는 이름이 12년 만에 다시 세상에 등장했습니다. 이번에는 실종자가 아닌 피해자 이름으로. 이주는 다음날 아침 사무소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는 새로운 의뢰 서류가 쌓여 있었습니다. 그는 커피를 한 잔 따르고 자리에 앉아 서류를 펼쳤습니다. 그러나 잠시 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부산의 아침 햇빛이 창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이주는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태성의 죽음은 우발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의 선택들은 우발적이지 않았습니다. 세 사람은 각자의 두려움과 욕망 앞에서 선택을 했고, 그 선택이 하나의 죽음을 12년 동안 세상에서 지웠습니다. 진실이 드러나는 것은 언제나 늦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드러나지 않는 법도 없다는 것을 이주는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서류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뵙겠습니다.